총균쇠, 제레드 다이먼드. 제1부, 인간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갈림길. 제1장, 문명이 싹트기 직전의 세계 상황. 각 대륙에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제각기 달랐던 것은 그 이후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BC 11,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고 가정하여 당시의 세계 상황을 짐작할 때 과연 각 대륙의 인간사회에서 오늘날의 무기와 병원균, 쇠 등의 단계적 발전 순서와 오늘날의 세계적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밝히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전개된 보정연대는 BC 11,000년경입니다. 이 연대는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 촌락생활이 시작된 시기, 홍적세 및 최종 빙하기의 말기,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현세라고 부르는 시대의 초기 등과 대략 일치합니다. 그로부터 몇천 년 이내에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가 적어도 세계의 한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과연 일부 대륙 사람들이 기타 대륙 사람들보다 먼저 출발했거나 분명한 이점을 갖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간격이 지난 13,000년 동안 더욱 증폭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차이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인류가 하나의 종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13,000년 전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년에 걸친 각 대륙의 인류 역사를 간략하게 훑어보겠습니다. 동물의 역사와 구별되는 인류의 역사는 아프리카에서 약 700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아프리카 유인원의 한 부류가 몇 갈래로 나누어졌고 그중 첫 번째는 현대의 고릴라로 진화했으며 두 번째는 현대의 침팬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약 400만 년 전 직립자세를 갖게 되었고 약 250만 년 전 신체 크기와 두뇌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선행 인류를 일반적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 호모 에렉투스 등으로 부르는데 각각 그 순서대로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 700만 년 전이었던 인류의 기원으로부터 약 100만 년 전까지 인류의 역사는 아프리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프리카를 벗어난 인류의 조상은 동남아시아의 자바섬에서 발견된 호모 에렉투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50만 년 전 인류는 두개골이 점점 더 커지고 둥그러지고 각진 부분이 줄어들면서 호모 에렉투스와 분기되어 우리와 같은 종인 호모 사피엔스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아직 인류가 살지 않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그곳으로 건너가려면 배가 필요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아메리카 어디에도 인류가 살았다는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50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와 서유라시아의 인류는 세부적인 골격에서 서로 달라졌고 동아시아의 인류와도 달라졌습니다. 13,000년에서 4만 년 전에 유럽과 서아시아에 살았던 인류는 네안데르탈인이며 호모 네안데르탈레시스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만 년 전의 아프리카 인류는 네안데르탈인에 비하여 현대인에 더 가까운 골격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약 5만 년 전이었는데 그것은 제러드 다이먼드가 대약진이라고 명명한 시기입니다. 대약진의 확실한 증거는 표준화된 석기와 최초에 보존된 장신구이며 그러한 약진이 가장 빨리 시작된 지역은 동아프리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유럽에서도 그와 유사한 발전상이 나타났습니다. 크로마뇽인은 안전한 거리에서 동물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물, 낚싯줄, 덫 등을 만들 수 있는 끈을 발명하여 물고기 사냥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과 꿰매어 만든 의류를 가지고 있어 추운 기후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5만 년에서 10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능력에는 분명히 어떤 중대한 변화가 생겼고 이러한 대약진을 촉발시킨 원인이 무엇이며 대약진이 최초로 시작된 지리적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에 대해서는 그 무렵 두뇌 크기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두뇌 조직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현대적 언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 대약진이 시작된 곳은 어디인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현생 인류가 국지적으로 기원한 후에 다른 곳으로 퍼져 다른 유형의 인류를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증거는 유럽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약 4만 년 전 크로마뇽인이 우수한 무기를 비롯한 각종 발달된 문화적 특성들과 함께 유럽에 진입했고 그때까지 수십만 년 동안 유럽을 독차지해왔던 네안데르탈인이 몇천 년 이내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현대적인 크로마뇽인이 훨씬 월등한 기술 및 언어 또는 두뇌를 이용하여 네안데르탈인들을 감염시키거나 죽이거나 대체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며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 사이의 혼혈 증거는 거의 또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약진 시기는 우리의 조상이 유라시아에 살기 시작한 이래 인류의 지리적 범위가 처음으로 크게 확대되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로 미루어 봐서 지금으로부터 3만 년에서 4만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에도 인간이 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배가 사용되었다는 증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3만 년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000년 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배가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그곳의 대형 동물들은 대량으로 멸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는 다른 대륙들의 대형 포유류에 필적할 만한 포유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45kg 캥거루보다 큰 포유류는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도 예전에는 거대한 캥거루, 소 정도 크기의 코뿔소를 닮은 디프로돈트라는 대형 유대류, 그리고 역시 유대류에 속하는 표범 등 다양한 대형 포유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의 대형 동물들은 인간이 살기 시작한 후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의 동물들은 인간 사냥꾼이 없는 곳에서 수백만 년 동안이나 진화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갈라파고스 섬과 남극 대륙의 조류와 포유류도 그와 같이 인간이 없는 곳에서 진화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어처구니 없을 만큼 온순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인간들도 두려움을 모르는 포유류들에게 다가가서 간단히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경우와 달리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에서 대형 포유류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대형 포유류들이 인류와 함께 수백만 년을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의 거대 동물들은 진화의 측면에서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갑자기 발달된 사냥기술을 지니고 쳐들어온 현생 인류와 맞닥뜨리는 불운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동물들이 모두 사라진 것은 그 이후의 인류사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멸종으로 인하여 가축화가 될 만한 대형 야생동물들이 모조리 사라졌고 결국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의 원주민들에게는 토종 가축이 단 한 종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인류의 범위가 확장된 곳은 유라시아의 극한 지방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빙하기에 살면서 추위에 적응했지만 독일 북부 및 키예프 이북으로는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극한 기후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해부학적 현생 인류는 약 2만 년 전에 시베리아로 퍼져나갔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오래된 인간의 흔적은 기원전 12,0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알래스카 유적지에서 나왔으며 그 이후의 흔적은 캐나다 국경 남쪽에 미국과 멕시코에서 나왔는데 기원전 11,000년 직전 수세기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후자를 클로비스 유적이라고 부릅니다. 클로비스 유적은 인간이 남아메리카에 처음으로 정착한 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사방으로 퍼져나갔다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남북아메리카의 대형 포유류들도 약 17,000년 전에서 12,000년 전 사이에 멸종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든 아니든 그 시기는 클로비스 수련민이 그랜드 캐니언 일대에 들어온 때와 동일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관통하며 남쪽으로 뻗어나가던 수련민들은 대형 동물들과 맞닥뜨렸을 것입니다. 그 동물들은 인간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련민들은 그들을 죽이는 게 쉽다는 걸 알아챘을 테고 결국에는 멸종에 이르게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이견들이 존재하지만 어느 경우이든 사람이 살 수 있는 5개의 대륙 중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선사시대 인류 역사가 가장 짧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북아메리카에 인간이 정착함으로써 5개의 대륙과 대륙도 그리고 인도네시아부터 뉴기니 동쪽까지 대양도에서 주거가 가능한 곳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륙마다 각기 정착 시기가 달랐던 것이 차후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떤 관찰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기원전 11,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가정해보면 그는 어느 대륙의 인간사회가 가장 빨리 발전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 진짜 원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제2장 역사의 자연실험. 뉴질랜드에서부터 동쪽으로 800km쯤 떨어진 채텀 제도에서 오랫동안 독자적인 삶을 살던 모리오리족은 1853년 12월에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해 11월 19일 총과 몽둥이, 도끼로 무장한 500명의 마오리족을 태운 선박 한 척이 도착했고 뒤이어 12월 5일에 400명의 마오리족을 태운 배 한 척이 또 들어왔습니다. 마오리족은 무리지어 모리오리족의 마을들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모리오리족이 수적으로 2대1로 우세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면 마오리족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리오리족에게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의를 연 그들은 맞서 싸우지 않고 평화와 친선, 그리고 자원의 분배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마오리족은 수백 명의 모리오리족을 죽이고 많은 시신을 요리해 먹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노예로 삼았고 기분에 따라 그들 대부분을 몇 년 동안 닥치는 대로 살상했습니다. 모리오리족은 소규모의 고립된 수렵체진민 집단으로 지극히 단순한 무기와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또 전쟁 경험이 전혀 없고 강력한 리더십이나 조직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뉴질랜드 북섬을 터전으로 삼은 마오리족 침략자들은 인구가 밀집한 농경민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격렬한 전쟁을 상습적으로 벌이는 데다 상대적으로 발전한 기술과 무기를 갖추고 있었고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두 집단이 마침내 마주했을 때 마오리족이 모리오리족을 학살한 건 당연했습니다. 모리오리족의 불행은 고대 세계에서나 현대 세계에서 월등한 장비를 갖춘 다수의 종족이 그러지 못한 소수의 종족을 상대할 때마다 벌어진 많은 비극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모리오리족과 마오리족은 모두 1000년 전 뉴질랜드에 정착한 폴리네시아 농경민의 후손입니다. 마오리족에서 한 집단이 채텀 제도로 이주해 모리오리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라진 이후 북섬의 마오리족은 복잡한 기술과 정치 조직을 개발한 반면 모리오리족은 덜 복잡한 기술과 정치 조직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결국 모리오리족은 과거의 수렵체진민으로 되돌아갔고 북섬의 마오리족은 한층 집약적인 농경사회로 바뀌어갔습니다. 이런 정반대의 진화 방향이 두 집단의 궁극적인 충돌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부족의 사례는 환경이 단기간에 경제와 과학기술, 정치 조직과 전쟁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차이의 범주들은 본질적으로 세계의 다른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들과 일치합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 사회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의 원천. 근대에 이르러 가장 규모가 컸던 인구 이동은 유럽인의 신세계 이주와 그로 인하여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정복된 일이었습니다. 신세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BC 11,000년경 또는 그 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9세기의 복잡한 사회와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차츰 복잡한 농경 사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발전된 9세기 사회와 신세계 사회가 본격적으로 충돌한 것은 1492년부터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카리브해의 여러 섬들을 발견하면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 전개된 유럽인과 아프리카 원주민의 관계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1532년 11월 16일 잉카의 황제 아타오 알파와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페루의 고지대 도시인 카하마르카에서 최초로 마주친 사건이었습니다. 168명의 스페인 오합지조를 거느린 피사로는 수백만의 백성과 8만 대군을 거느린 아타오 알파를 사로잡아 버렸고 엄청난 양의 황금을 몸값으로 받고도 약속을 저버리고 아타오 알파를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아타오 알파는 잉카족이 태양신으로 숭배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가 사로잡힌 상태에서 백성들은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사로는 아타오 알파를 처형하기 전까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잉카 제국의 다른 지역들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고 원병을 요청하여 정복전쟁을 손쉽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타오 알파 생포 사건은 근대사의 가장 큰 충돌이자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사로가 아타오 알파를 사로잡을 수 있게 만든 요인들은 본질적으로 근대의 세계 각지의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에서 벌어졌던 유사한 많은 충돌 사건들, 그것들을 결정지었던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타오 알파 생포 사건은 세계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넓은 창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피사로와 아타오 알파가 카하마르카에서 처음 만났을 때 아타오 알파의 압도적인 대군이 피사로를 사로잡아 죽이지 못하고 반대로 피사로가 아타오 알파를 사로잡고 수많은 신하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피사로의 군사적 이점은 쇠칼을 비롯한 무기들, 갑옷, 총, 말 따위였습니다. 반면 아타오 알파는 동물도 갖지 못하였고 돌, 청동기, 나무 곤봉, 갈고리 막대, 손도끼와 헝겊 갑옷 등이 전부였습니다. 이와 같은 장비의 불균형은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의 수많은 대결에서도 역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로 인해 카하마르카 전투에서 168명의 스페인인은 500배에 달하는 아메리카 원주민 대군을 격파하고 수천 명을 죽이면서도 단 한 명도 전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타오 알파가 죽은 후 피사로가 카하마르카에서 잉카의 수도 쿠스코로 전진하는 동안 이러한 전투는 4차례 있었고 이 4차례의 전투는 모두 수십 명 또는 100여 명의 스페인 기마병이 수천에서 수만에 달하는 인디언들을 사륙한 전투였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초기 전투의 압승으로 원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었고 가능성이 높은 편에 붙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널리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정복 전쟁의 압도적인 승리의 강력한 요인은 말, 쇠무기, 총, 갑옷, 그리고 균이었습니다. 우선 피사로가 아타오 알파와 충돌했던 1500년대의 총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에 쓰이던 화승총은 장전하거나 쏘는 일이 까다로웠으며 피사로에게도 연함은 자루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보다 훨씬 중요했던 것은 쇠칼, 창, 단검 등의 단단하고 예리한 무기들과 쇠갑옷, 사슬갑옷,
쇠투구 등의 장비들이었습니다. 당시 퀼트식 갑옷을 입고 날 없는 곤봉을 휘둘렀던 원주민들의 공격은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스페인인들은 추가로 말이라는 엄청난 이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가진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사람들보다 행동 반경이 훨씬 넓었고 기습 공격이 가능했으며 재빨리 퇴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아타후알파가 당시 잉카족을 분열시키고 악화시킨 결정적인 내전을 막 치르고 난 이후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내전의 원인은 당시 유행했던 천연두 때문이었는데 그 전염병은 스페인 이주민들이 파나마와 콜롬비아에 도착한 후부터 남아메리카에 퍼지기 시작하여 1526년에는 잉카 황제 우아이나 카팍과 대부분의 신하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곧이어 후계자로 정해져 있던 나난 쿠유치까지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자 아타후알파와 그의 이복 형제인 우아스카르의 제위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유행병이 없었다면 스페인들은 하나로 단합된 제국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타후알파가 카하마르카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은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상당한 면역성을 가진 침략자들이 면역성 없는 민족에게 퍼뜨리는 질병입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 티푸스, 흑사병을 비롯한 유럽 고유의 전염병들은 다른 대륙의 많은 민족들을 몰살시킴으로써 유럽인들의 정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대륙까지의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해양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배를 건조하고 선원들을 고용하고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문자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아메리카에 대한 정보를 널리 전파시킬 수 있었고 인간의 행동과 역사에 대해서도 방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타후알파는 스페인인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역사적으로 앞선 다른 시대에 무수히 일어났던 유사한 침략 위협에 대해서도 전혀 듣지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의 격차 때문에 피사로는 함정을 파게 되었고 아타후알파는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와 같은 직접적 이점들이 신세계보다 유럽에 더 편중되었을까요? 어째서 잉카족은 총과 칼을 발명하거나 말 못지않게 무시무시한 짐승을 타고 다니거나 유럽인들에게 저항력이 없는 질병을 지니거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와 발전된 정치 조직을 만들어내거나 수천 년에 걸쳐 기록된 역사로부터 경험을 얻거나 하지 못했을까요? 그와 같은 의문들은 이 장에서 살펴보았던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책의 2부와 3부에서 다루게 될 궁극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2부 식량 생산의 기원과 문명의 교차로. 지금으로부터 약 700만 년 전에 현생 인류의 조상들이 현존하는 대형 유인원의 조상들로부터 분기된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야생동물을 사냥하거나 야생식물을 채집하는 것만으로 먹거리를 장만했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민족이 비로소 식량 생산이라는 것, 즉 야생 동식물을 가축화, 작물화하여 그 가축과 농작물을 먹는 일을 시작한 지는 아직 11,0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선사시대의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는 민족마다 달랐습니다. 식량 생산은 간접적으로 총기, 병원균, 쇠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선행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대륙의 민족들이 농경민이나 목축민이 되었느냐 말았느냐 또 되었다면 그 시기는 언제였는가 하는 지리적 변동은 그 이후 각 민족의 대조적인 운명을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식량으로부터 소비할 수 있는 열량이 많다면 그만큼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동물종과 식물종만 선택하여 키움으로써 단위 면적당 얻을 수 있는 식품 열량이 훨씬 더 많아져 수렵채집민보다 목축민이나 농경민이 인구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숫자의 힘은 식량을 생산하는 부족이 수렵채집민 부족에 비해 유리했던 여러가지 군사적 이점 중 첫 번째로 꼽을만 했습니다. 가축을 소유한 인간 사회의 경우 가축이 인간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4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고기, 젖, 비료를 주고 쟁기를 끄는 것입니다. 가축화된 포유류들은 직접적으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고 젖과 버터,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을 제공해 주었으며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여 농작물 재배의 주 원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포유류 중에서 가장 큰 종들은 쟁기를 끌어 농경을 하기 어려웠던 땅을 경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로 인해 시작된 정주형 생활은 간접적으로 산하 간격을 단축시켜 인구 밀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주형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제대로 먹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민족들은 출산율이 높고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수렵채집민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착 생활의 또 다른 영향은 잉여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잉여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기능 전문가들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문가의 유형 중에는 왕과 관료도 있었습니다. 정주형 사회에서는 식량을 비축해둘 수 있게 되었고, 정치적 엘리트 계급은 남들이 생산한 식량을 통제하고 조세 징수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먹거리를 장만해야 하는 문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정치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조세 징수를 통해서 전문적인 병사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어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장된 식량이 있으면 정복전쟁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제들, 칼이나 총기를 비롯하여 각종 기술을 발전시키는 금속 기술자 등의 숙련공, 그리고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보존시켜주는 필경사 등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19세기에 철도가 개발될 때까지 육상 운송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인간 사회를 더욱 혁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의 말은 정복전쟁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말의 군사적 역할은 지프나 셔먼 탱크에 필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축화된 말을 가진 민족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한 민족들은 그렇지 못한 민족들에 비하여 막강한 군사적 이점을 누렸습니다. 정복전쟁에서 말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가축화된 동물과 더불어 인간 사회에서 진화한 병원균이었습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들은 원래 동물들에게 퍼져 있던 매우 유사한 조상 병원균에서 나온 것인데, 각각 돌연변이를 거쳐 인간의 병원균으로 특수화되었습니다. 동물을 가축화한 사람들은 새로 진화한 병원균에 제일 먼저 희생되었지만, 사람들은 곧 새로운 질병에 대해 상당한 저항력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렇게 면역력을 지닌 사람들이 병원균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유행병이 돌기 시작하여 심한 경우 전체 인구의 99%까지 몰살되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축화된 동물에게서 얻은 병원균들은 나중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평양의 여러 섬 등지의 원주민들을 정복할 때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동식물의 가축화와 작물화는 곧 훨씬 더 많은 식량과 조밀한 인구를 의미했습니다. 그 결과 잉여 식량이 생겼고,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잉여 식량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났습니다. 그 두 가지는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화되고, 사회적으로 계층화되고, 경제적으로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정주형 사회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선행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유라시아에서 제국, 문자, 쇠무기 등이 제일 먼저 발달했고, 다른 대륙에서는 그보다 늦어지거나 끝까지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궁극적인 원인이 됩니다. 인류 역사는 대부분 유산자와 무산자, 즉 농업의 힘을 가진 민족과 못 가진 민족 사이에 불평등한 갈등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랐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떤 민족이 역사의 무산자가 되고 유산자가 되는지를 결정했던 각종 전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구상의 여러 지역에서는 각종 생태학적 이유 때문에 식량 생산이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되지 않았던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설명이 필요한 것은 오늘날 가장 풍요로운 곳이 되었을 만큼 농업이나 목축에 생태학적으로 매우 적합한 지역인데도 근대에 이르기까지 식량 생산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 지역의 원주민들은 유럽의 이주민들이 들어올 때까지 여전히 수렵채진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에 자리한 미국의 여러 주,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와 동남부,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 일대의 대부분 지역 등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농업 발원지들 중에는 오늘날 다소 건조하거나 생태학적으로 부족한 편에 속하는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라크와 이란, 멕시코, 안데스 일대, 중국의 일부 지역, 아프리카의 사헬지대 등이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농업 한계선에 가까운 듯한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제일 먼저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가장 비옥한 농경지나 목축지에서는 오히려 늦어졌을까요? 식량 생산이 시작된 방식의 지리적 차이도 역시 알쏭달쏭합니다. 몇 군데에서는 그 지역 사람들이 직접 그 지역의 동식물들을 가축화, 작물화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식량 생산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은 다른 곳에서 이미 가축화, 작물화된 농작물이나 가축을 들여왔을 뿐이므로 식량 생산 방법을 수입한 셈입니다. 이 같은 비독립적 발원지들은 선사시대의 가축과 작물이 들어올 때부터 이미 식량 생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 사람들은 왜 자기 지역의 동물과 식물을 가축화, 작물화하여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농경민이나 목축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발전한 곳은 세계의 몇 지역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각각 시기가 크게 달랐습니다. 일부 이웃 지역의 수렵채진민들은 그 같은 핵심 지역으로부터 식량 생산을 배웠고, 기타 이웃 지역의 사람들은 그 핵심 지역의 식량 생산자들로 교체되었으며 역시 각각의 시기는 크게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지역의 사람들은 생태학적으로 식량 생산에 적합한 곳인데도 선사시대의 농업을 시작하지도 습득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대에 와서도 바깥 세상의 물결에 휩쓸릴 때까지 수렵채진민의 생활을 고수했습니다. 그리하여 식량 생산을 일찍 시작한 지역의 민족들은 총기, 병원균,
쇠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도 일찍 출발한 셈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역사의 유산자와 무산자 사이의 수많은 충돌이었습니다.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와 양상이 이처럼 지리적으로 달랐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식량 생산이 곧 육체노동 감소, 안락 증대,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 평균 수명 증가 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는 직접 먹거리를 기르지 않으면서도 풍요롭게 살고 있는 제1세계의 사람들 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실제 식량 생산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경민이나 목축민들은 수렵채집민들보다 잘 산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들을 보더라도 하루 중 노동시간이 수렵채집민들보다 오히려 길면 길었지 짧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농경민들이 식량 생산을 시작하는 데 따르는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엄밀히 말해서 지구상의 각 지역에서 최초로 식량 생산을 시작한 사람들은 농경을 목표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농경을 본 적이 없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식량 생산은 발견된 것도 아니고 발명된 것도 아니었으며 결과를 짐작하지 못하고 내린 여러 결론들의 한 부산물로서 진화되었던 것입니다. 즉 식량 생산과 수렵채집은 서로 경쟁하는 대안적 방식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만년 동안 나타난 지배적인 결과는 대체로 수렵채집에서 식량 생산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수렵채집보다 식량 생산의 경쟁력이 더 커지게 만든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요인은 야생 먹거리의 감소였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었든 인간 사냥꾼들의 기술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든 간에 어쨌든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시작된 시기는 야생 포유류들의 감소 시기와 일치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식물이 증가하면서 식물의 작물화에 따르는 보상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홍적세 말기의 기후변화로 야생 공류의 생식지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야생 먹거리를 채집하거나 가공, 저장하는 등 식량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술이 계속 발전한 결과 수렵채집이 불리해지도록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요인은 인구 밀도의 증가와 식량 생산의 발원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식량 생산의 도입은 자가촉매 작용의 한 예로 볼 수 있으며 일단 시작된 후에는 스스로 촉매작용을 되풀이하여 점점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식량 생산은 왜 진화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곳에서는 진화되고 다른 곳에서는 되지 않았을까요? 어째서 지역마다 시기가 달랐는지, 그리고 왜 그보다 일찍 또는 늦게 시작되지 않았는지 하는 점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모든 농작물은 야생식물 종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야생식물들은 어떻게 농작물이 되었을까요? 식물의 작물화란 곧 어떤 식물을 재배함으로써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간 소비자에게 더 유용하도록 야생조상을 유전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식물들 중에는 간혹 인간들이나 동물들이 종자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종자를 분산시키는 특수기법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런 식물들 중 특수기법을 갖추지 못한 돌연변이 종자를 수확함으로써 진화의 방향을 변화시켰습니다. 분명한 예는 완두콩으로 그 씨앗은 꼬투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완두콩은 꼬투리를 터뜨려 콩을 땅바닥으로 쏟아보내는 유전자를 진화시켰습니다. 야생 상태에서라면 꼬투리가 터지는 개체만이 그 유전자를 후손에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인간이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꼬투리가 터지지 않고 그대로 달려있는 돌연변이 개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인간이 먹기 위해 야생 완두콩을 집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그 돌연변이 유전자 하나가 선택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돌연변이 종자들을 심었을 때 그 후손 중에서 돌연변이 종자는 농경민들이 다시 수확하여 뿌릴 수 있었지만 정상적인 종자들은 땅에 떨어져서 수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농경민들은 자연선택의 방향을 180도 돌려놓았습니다. 모든 식물을 통틀어 최초로 인간에 의해 개량된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도 농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농경민들은 돌연변이 개체가 다른 정상적인 개체와 교배함으로써 부모 식물로부터 물려받은 장점을 잃어버리는 패턴을 경험하면서 무성생식 또는 자화수분이 가능한 돌연변이 개체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농경민들은 먼저 야생식물의 특정 개체에서 나온 종자들을 선택하여 채소밭에 들여왔고 해마다 그 이듬해에 다시 재배할 후손 종자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경은 식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식물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만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종자가 커지는 변화를 비롯하여 수많은 변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위선택에 의한 농작물 개발의 원리는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은 특정 지역에서는 작물화되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작물화된 4종의 과일나무는 지중해의 동쪽을 넘어 멀리까지 야생에 널려 있었습니다. 올리브, 포도,
무화과는 서쪽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고 북서아프리카에, 대추야자는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전역에 분포했습니다. 이 4종이 가장 작물화하기 쉬운 야생식물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비옥한 초승달 지역 바깥의 사람들은 이 야생식물들을 스스로 작물화하지 않고 지중해 동쪽에서 작물화된 형태로 전래된 뒤에야 그것들을 재배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생활방식의 변화를 야기할 만큼 작물화하고 가축화할 만한 야생 동식물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야생 개체수가 부족하다면 떠돌이, 수렵, 채진민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정착해 살며 작물화를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식량 생산을 가장 먼저 시작한 중심지이고 현대 세계에서도 주요 작물과 거의 모든 주요 가축의 기원지이기도 한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가 먼저 진행되었을까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대에 있어 문화 발전이 유리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대의 특징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습한 반면 여름은 긴 데다 덥고 건조합니다. 이 기후대에서는 길게 이어지는 건조한 계절을 견딜 수 있고 비가 내리면 다시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식물종이 유리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많은 식물, 특히 곡류와 콩류에 속한 종은 인간에게 유용하도록 형질을 전환하며 한해살이 작물이 되었습니다. 한해살이 식물은 큰 씨를 만드는 데 다량의 에너지를 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야생 원종들은 작물화되기 전에도 이미 풍부하고 생산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수렵채진민이 그 가치를 쉽게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한해살이 식물들은 생산성이 무척 높고 작물화하기 쉬워 농경을 시작한 후에도 그 땅에 별다른 적응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유라시아의 지중해성 기후대에는 대체 어떤 이점이 있었던 것일까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는 다른 지중해성 기후대에 비해 적어도 5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서유라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중해성 기후대입니다. 그 때문에 야생 식물과 야생 동물종이 다양했습니다. 둘째, 지중해성 기후대 중에서도 서유라시아는 계절별 또는 연별 기후변화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해살이 식물이 빠르게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좁은 범위 내에 고도의 차이가 크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도 변화무쌍했으며 작물의 잠재적 원종이 될 만한 야생 식물종이 많았습니다. 넷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좁은 범위 내에서 작물이 다양하다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축화한 대형 포유동물의 조상도 다양해졌습니다. 다섯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서지중해를 비롯한 다른 지역보다 수렵, 채집에서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찍이 식량 생산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서남아시아에는 큰 강이 없고 해안선도 짧아 수산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점들 때문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는 다른 곳에서 길들인 야생 작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곳에서 흔히 눈에 띄는 야생 식물을 작물화하는 것만으로도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독자적으로 작물화를 시도했던 또 다른 지역인 뉴기니와 미국 동부 지역을 살펴보면 뉴기니에는 작물화할 수 있는 곡류와 콩류, 가축화할 만한 동물이 없었고 미국 동부 지역은 길들일 수 있는 식물종이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은 식물들이었기 때문에 작물화 및 식량 생산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는 두 곳보다 훨씬 먼저 지역 식물을 작물화했습니다. 또 훨씬 많은 종, 게다가 훨씬 더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종을 작물화했습니다. 이처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식물종을 작물화함으로써 집약적으로 식량을 생산했고 그 결과 인구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발달한 과학기술과 복잡한 정치 조직을 갖춘 선진 세계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은 모두 비슷하지만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은 제각각 그 이유가 다릅니다. 인류는 20세기 전까지 대형 포유동물들 중 14종만을 가축화하였고 그중 9종은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중요한 가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축화는 인간들이 같은 종의 다른 개체보다 더 인간에게 유용한 개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14종의 야생동물들의 조상은 지구상에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남아메리카에는 야생 조상이 한 종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라마와 알파카가 태어났습니다. 북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그런 동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유라시아 지역에는 주요 5종 전부를 포함해 고대 14종 중 13종의 야생 조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남아시아에는 7종의 야생 조상이 있었습니다. 야생 조상들이 대륙 간에 이렇게 불공평하게 분포한 현상이 결국에는 유라시아가 다른 대륙보다 총과 균과 쇠를 먼저 갖게 된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14종이 유라시아에 집중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유라시아 지역이 생태학적으로 무척 다양했고 동식물의 서식지도 변화무쌍했기 때문에
가축화의 후보가 될 수 있는 대형 육상 포유동물들 자체가 유라시아 지역에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4만 년 사이에 멸종한 후보는 가장 적었습니다. 남북 아메리카는 남북의 길이가 약 14,500km이고 동서의 폭은 4,800km로 남북의 길이가 동서폭의 길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남북 아메리카의 주된 축은 남북 방향입니다. 아프리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메리카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유라시아의 주된 축은 동서 방향입니다. 대륙의 축 방향에서 나타나는 이런 차이가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축의 방향은 작물과 가축의 확산 속도, 그리고 문자와 바퀴 등 여러 발명품의 확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식량 생산을 독자적으로 시작한 곳은 지구상에서 9곳, 적게 계산하면 겨우 5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미 선사시대에 많은 다른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식량 생산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작물과 가축, 그리고 그것들을 작물화하고 가축화하는 방법이 전해진 결과였고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농경민과 목축민이 직접 이주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식량 생산의 확산 경로는 서남아시아에서 유럽, 이집트,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중앙아시아, 인더스강 유역으로, 사헬 지역과 서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동부와 남부로,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열대 지역,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으로, 메소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량 생산 전파의 용이성도 지역마다 크게 달랐습니다. 예컨대 서남아시아에서의 식량 생산의 확산은 서쪽으로 유럽과 이집트,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유역으로 연평균 1.1km의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동쪽의 폴리네시아로는 연평균 5.2km의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메리카 대륙의 멕시코 지역에서 북쪽으로 미국 남서부까지 연평균 0.8km 이하의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남아시아에 뿌리를 둔 특정한 작물에 현존하는 모든 품종은 한 번의 작물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생산성 좋은 작물이 이미 주변에 있다면 초기 농경민은 그 작물을 계속 재배하려고 하지 아직 유용하지 않은 야생 친척을 구해다가 다시 작물화하는 수고를 거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작물화밖에 없었다는 증거는 어떤 야생식물이 작물화되자마자 서식 범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신속히 퍼져나가서 다른 지역에서는 동일한 식물을 독자적으로 작물화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메소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는 반복해서 작물화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식량 생산은 남북 아메리카, 어쩌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보다 서남아시아에서 더 쉽게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남아시아에서 다른 지역들보다 식량 생산의 확산이 빨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식량 생산의 확산은 유라시아 대륙의 축에 맞게 동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일한 위도에서 동서 양쪽으로 분포한 지역은 낮의 길이와 계절적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유사한 질병, 기온과 강우, 서식지와 생물량, 초목의 유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발화와 생장, 그리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 등은 기후의 특성에 정확히 적응합니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낮의 길이, 기온과 강우는 씨한테는 발화하라는, 묘목한테는 생장하라는, 다 자란 식물한테는 꽃을 피우고 씨와 열매를 맺으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식물은 각자가 서식하는 위도에 만연하는 질병에도 적응합니다. 동물 역시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작물군과 가축군은 동서로 무척 신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주된 축이 남북이어서 작물의 확산이 늦어졌습니다. 결국 위도는 기후와 생장 조건, 식량 생산 확산의 용이성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입니다. 그러나 위도가 유일한 결정 요인은 아니며 같은 위도에서 서로 인접한 곳의 기후가 항상 같은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같은 위도에 위치한 미국 남동부와 남서부 간의 작물 교환은 매우 느리고 선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이에 있는 텍사스주 일대와 그레이트 플레인스 남부가 건조해서 농업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라시아에서 비슷한 예를 찾자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개발된 작물의 확산이 동쪽에서 멈춘 경우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사막, 티베트 고원, 히말라야 산맥 때문에 중국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과 같은 위도에 위치하면서도 식량 생산이 독자적으로 시작되었고 완전히 다른 작물을 개발하였습니다. 결국 지형적, 생태적 장벽이 상대적으로 현저한 대륙이 있고 그런 장벽은 지역적으로 식량 생산의 확산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쭉 방향의 대륙 간 차이는 식량 생산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발명의 확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컨대 기원전 3000년경 서남아시아에서 발명된 바퀴는 동서로 유라시아 거의 전역의 수세기 만에 신속히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퀴는 멕시코에서도 독자적으로 발명되었지만 남쪽으로 안데스 지역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원전 1500년경 비옥한 초승달 지역 서부에서 개발된 음소 문자는 약 1000년 만에 서쪽으로 카타르고까지, 동쪽으로는 인도와 대륙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선사시대에 메소아메리카에서 꽃피었던 문자 체계는 적어도 2000년 동안 안데스 지역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북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보다 유라시아에서 농업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함으로써 문자와 야금술, 기술, 제국이 유라시아에서 더 빨리 확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라시아의 축 방향은 남북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축 방향과 달랐고 그 축들을 중심으로 역사의 운명이 회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부 식량에서 총균 세로. 지금까지 우리는 식량 생산이 몇몇 중심지에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각기 다른 속도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동족들 간의 힘과 풍요의 차이가 생긴 궁극적인 이유는 지리적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식량 자체는 근접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1대1 싸움에서는 벌거벗은 농경민이 벌거벗은 수렵채집민보다 유리할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농경민에게 힘이 생긴 이유는 두 가지 면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 농경민의 힘은 식량 생산으로 떠받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둘째, 농경민이든 수렵채집민이든 벌거벗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농경민이 더 위험한 병원균을 내뿜고 더 나은 무기와 보호 장구를 지녔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농경민은 훨씬 강력한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정복전쟁을 더 유능하게 수행하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엘리트 계급이 지배하는 중앙집권 체제하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4개 장에 걸쳐서 식량 생산이라는 궁극 원인이 어떻게 병원균과 문자, 과학기술, 중앙집권적 정부라는 근접 원인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꾸준히 조금씩 나타나지 않고 전염병의 형태로 우리를 급습하는 감염병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주변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확산되며 인구 전체가 단기간에 노출됩니다. 둘째, 증세가 갑자기 나타나고 빠르게 진행되는 급성이기 때문에 환자가 단기간에 죽거나 완벽하게 회복합니다. 셋째, 운 좋게 회복한 사람의 체내에 항체가 형성됩니다.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때로는 평생 그 병에 다시 걸리지 않는 면역력을 갖습니다. 끝으로 그런 감염병은 인간에게만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이 그 존재를 계속 유지하려면 인구가 충분히 많고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집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홍역 및 그와 유사한 질병은 군중질병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군중질병은 수렵채집민이나 화전민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무리에서는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군중질병은 과밀한 대규모 인구 집단이 생긴 뒤에야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 인구 집단은 농업을 시작한 시기, 즉 약 1만 년 전에야 형성되기 시작했고 수천 년 전 도시가 탄생하면서 그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감염병들이 처음으로 나타난 시기는 놀랍게도 최근입니다. 농업의 시작이 왜 군중 감염병의 진화를 자극했을까요? 농업이 수렵채집보다 평균적으로 10배에서 100배에 해당하는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렵채집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면 근거지를 자주 옮기며 세균과 기생충, 유충으로 가득한 배설물 더미를 떠납니다. 그러나 농경민은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오물과 함께 지냅니다. 따라서 세균이 한 사람의 인체에서 다른 사람이 마시는 물까지 수월하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경의 시작은 세균들에게 증식할 절호의 기회였고 도시의 발생은 더 큰 기회였습니다. 인구가 충분히 많아지고 집중되자 인간에게만 국한된 군중 질병이 마침내 진화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단계에 역사상 처음으로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군중 질병은 군중이 형성되기 전에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질병들이 새로운 질병으로 진화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럼 그 새로운 질병들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분자 생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인간에게만 질병을 일으키는 많은 세균들의 친척이 군중 감염병을 일으키는 매개체이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가축과 반려동물에게도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세균들에 의해 발생한 전염병은 동물들이 감염에 필요한 대규모 집단을 이루었을 때 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와 돼지 같은 동물을 가축화했을 때 그것들은 이미 이런저런 전염병에 감염된 상태였을 테고 세균들은 우리 몸에 침입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동물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지내며 그들의 몸에 기생하는 세균의 침입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 침입자들은 자연선택에 의해 걸러지고 소수만이 인간 질병으로 자리를 굳히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질병들은 지금도 진화 중이고 병원균들은 자연선택을 통해 새로운 숙주와 매개체에 적응합니다. 유라시아의 군중질병은 가축화한 동물의 질병에서 진화했습니다. 유라시아에는 그렇게 가축화한 동물이 많았지만 남북 아메리카에는 5종밖에 없었습니다. 신세계에서 그처럼 가축이 턱없이 적었던 이유는 애초에 가축화할 만한 대형 동물들이 얼마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대형 야생 포유 동물의 약 80%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났을 때, 즉 1만 3천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남은 소수의 가축도 소와 돼지에 비교하면 군중 질병의 발원지가 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결국 유라시아 지역에 선행되었던 대형 포유동물의 가축화로 인해 인간에게 치명적인 병원균들이 진화할 수 있었고 면역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추후 유럽이 다른 대륙의 원주민들을 정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축, 그리고 남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의 남북 방향의 축은 작물화와 가축화의 확산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발명의 확산은 청사진 복제, 그리고 아이디어 전파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청사진 복제는 이미 존재하는 것의 자세한 청사진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을 뜻하고, 아이디어 전파는 기본 개념만을 받아들이고 세부 사항은 다시 만들어내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미국이 만들어낸 원자폭탄의 설계도를 스파이가 홈천에 전달했기 때문이라면 이것은 청사진 복제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미국이 히로시마에 터뜨린 원자폭탄의 위력을 목격하고 미국의 원자폭탄의 세부 내용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황급히 원자폭탄의 원리를 독자적으로 만들어냈다면 이것은 아이디어 전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 문자는 무기와 세균, 중앙집권적 정치 조직과 더불어 정복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족은 문자를 개발한 반면 그러지 않은 종족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인류 역사에 완전히 자체적으로 고유한 문자를 만든 민족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문자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민족은 기원전 3000년 이전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 기원전 3000년경의 이집트인, 기원전 1300년 이전의 중국인, 기원전 600년 이전의 멕시코 인디언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문자를 개발한 다른 모든 종족은 기존 문자 체계를 차용하거나 적절히 고쳐 사용한 정도였고, 어떤 형태로든 기존 문자 체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중해와 근동에 존재하던 모든 사회는 수세기 사이에 수메르를 통해 문자라는 개념과 더불어 문자 체계의 원리도 부분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각자의 언어에 적합한 몇몇 원리를 새롭게 고안해내고 고유한 형태의 문자를 독자적으로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결국 문자는 아이디어 전파 방식으로 확산되었을 것입니다. 초기의 문자 체계는 단순하였기 때문에 서술적 표현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수메르와 같이 독자적으로 문자 체계를 개발한 지역에서 문자의 용도는 지배층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데 필요한 양의 수를 기록하는 등의 용도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확산되려면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문자가 필요한 사회, 즉 중앙집권적 정치조직 및 계층화한 계급을 지닌 사회가 반드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문자의 사용자는 전업관료였고, 전업관료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경민이 재배하고 비축한 잉여 식량의 지원을 받아야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식량 생산을 채택한 사회의 수천 년에 걸친 진화는 인간에게 전염병을 일으키는 세균의 진화만큼이나 문자의 진화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복잡한 사회라고 해서 문자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1520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 중 하나이던 남아메리카 잉카 제국에도 문자는 없었습니다. 해양 제국이던 통가와 18세기 말의 하와이,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 열대 인근의 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서아프리카에 존재했던 국가와 군장사회, 북아메리카에서 미시시피 강과 그 지류를 중심으로 크게 번성했던 사회에도 문자가 없었습니다. 이곳들은 왜 문자를 보유하는 데 필요한 선결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문자가 없었던 것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독자적으로 문자를 개발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문자를 갖게 된 대부분의 지역들은 그 문자를 독자적으로 창안하지 않고 이웃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영감을 받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갖지 못한 사회들은 문자가 처음 생겨난 중심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거나 바다, 사막, 산맥 등과 같은 지리적 요인들로 인해 고립된 사회들이었습니다.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리적 환경적 요인이 작물화, 가축화의 확산을 방해했던 것과 같이 문자나 기술의 확산 또한 방해했기 때문에 어떤 지역들에서는 문자나 기술의 발전이 늦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자의 사례에서처럼 과학기술은 자가촉매 과정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발명된 발명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다른 곳에서 생겨난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었는가의 문제가 과학기술의 발달을 결정짓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대륙 내에서나 다른 대륙으로의 확산을 막는 지리적, 생태적 장벽이 적은 대륙에서 가장 신속하게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으면 발명가가 많고 면적이 넓으면 그 안에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도 많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더욱 빠르게 발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식량 생산이 가장 일찍 시작된 중심지 두 곳을 포함하는 대륙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축이 동서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발명 또한 비교적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북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대륙과 같이 혹독한 생태적 장벽도 적었습니다. 따라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과학기술은 빠르게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고, 그것이 다른 대륙보다 더 빠르게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집권적 정부와 종교의 결합은 병원균과 문자, 과학기술과 더불어 역사의 큰 틀을 결정하는 4가지 주된 근접 요인 중 하나로 기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종교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인류도 처음에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물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무리지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무리사회를 넘어 맞이한 첫 단계는 부족사회였습니다. 부족사회는 규모가 더 크고 대체로 일정한 곳에서 정착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무리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부족사회는 거의 모두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친인척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갈등 해결이라는 잠재적 문제가 희석되었고 평등주의적이었습니다. 그 이후 부족사회는 인구 규모가 늘어나면서 군장사회로 발전하였습니다. 군장사회는 인구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상태의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그래서 군장은 무력 사용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되었고 해당 주의를 세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고 평등하지 않은 사회가 되면서 지배층이 자원을 독점하게 되고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평민들은 왜 이러한 도덕 정치를 묵인했던 것일까요? 지배계급이 평민보다 더 안락한 삶을 살면서도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언제나 4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민중에게서 무기를 빼앗고 지배계급은 무장을 하였습니다. 둘째, 민중에게 인기를 얻는 방향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며 민중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셋째, 무력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폭력을 억제함으로써 민중의 행복감을 높여주었습니다. 넷째, 도덕정치를 정당화하는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특히 종교와 이데올로기를 통해 친족이 아니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었고 구성원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사회는 더 큰 규모의 조직으로 발달하였고 그 발달의 주된 요인은 조직 간 경쟁이었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복잡한 사회들이 서로 경쟁하며 더 높은 수준의 복잡한 사회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한 부족사회가 다른 부족사회를 정복하거나 합병해서 군장사회 규모에 이르고 그런 군장사회가 다른 군장사회를 정복하거나 합병해서 국가 규모에 이르고 그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정복하거나 합병하면서 제국이 되었습니다. 식량 생산과 사회들 간의 경쟁 그리고 확산이 정복의 궁극 원인이었다면 병원균과 문자, 과학기술, 중앙집권적 조직은 정복의 근접 요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둘 사이에는 세부적인 면에서는 다르지만 인구가 과밀한 대규모 사회와 정착생활이란 공통점을 가진 인과관계의 사슬이었습니다.